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요 2023년도 1월 14일 날 시행되어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조사로운 기출문제를 예쁘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시험들 보신 분들은 잘 보셨나요? 예, 조금 이번 시험 난해했습니다. 기존의 출제 경향하고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기를 잘 쌓고 제대로 강의를 공부하고 또 저희 교재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런 평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더 나가서 이번 시험에는 이제 그 최종 정답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해 볼 만한 경향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연구윤리. 오랜만에 연구윤리 문제가 출제됐죠. 자, 보면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이전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여러분? 예,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걸 고지된 동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된 동의에 행해야 될 사회복지사 또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원칙이 등장한 거죠. 고지된 동의. 자, 이 지문도 시험에 한 번 출제됐던 지문을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 14회인가요? 14회 때인가 출제됐던 지문인데 그걸 그대로 출제를 했더라.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 기본서 안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731 부대 만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체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731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731 부대에서 얻어진 그 연구 결과들, 그 사람들은 연구 사회, 그러니까 조사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의학이나 또는 약학이 굉장히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 생체 실험 한 게. 생체 실험을 해서 얻어낸 결과가. 근데 우리 그걸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아니죠. 뭐냐면 연구 윤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연구 윤리에 위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 가치, 의학을 발전시키고 약학을 발전시키는데 공익적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731 부대가 수행했던 연구를 바람직한 연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윤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가치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 출제됐던 지문, 우리 통합기본서 내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던 지문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4번.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전에 고지한다. 여러분, 2번의 얘기, 4번의 얘기, 전부 다 뭐죠? 예, 고지된 동의 안에 포함되어져야 될 내용들을 출제를 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자,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라야 된다. 뭐 상식적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 당시에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될 때도 똑같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출문제들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27번 봅니다.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실증주의, 해석주의는 우리가 맨날 다뤄봤는데 이 비판주의, 이걸 비판적 사회과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실증주의도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었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 비판주의는 16회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16회 출제되고 17회, 18회, 19회, 20회까지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5년차 되던 해인 올해 21회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되어졌더라.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립니다. 우리 통합기본서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건너뛰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우리 좋은 점수를 받기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될 사회복지사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관련되어진 제대로 된 지식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기왕에 사회복지사 1급 공부하는 준비하는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만큼은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만큼 공부 열심히 할 때가 이때만큼 제대로 공부할 때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멋진 전문가 돼봅시다. 자, 우리 강의 중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도 나가보면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여러분, 실증주의는 객관성을 추구합니다. 객관성을.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이데올로기 등을 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린 비판적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증주의는 우리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어떻게 이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수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가치, 뭐 어떤 정치적 영향, 그렇죠,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 연구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객관성,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연구더라. 자, 2번. 해석주의는 삶에 대한 심층적 주관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이 지문은 여러 번 나왔죠. 심층적이고 주관적인 이해.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비판주의. 우리 기존 16회 시험에서는 이걸 비판적 사회과학이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비판주의는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의 파악에 주목을 하더라. 이것도 출제가 아니라 우리 교재에서 다뤄봤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회과학은 뭐냐면 사회과학의 본질을 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생성해내느냐.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있을까 계속. 왜 우리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를 하고 왜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까? 순수과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회과학, 이 비판주의에서는요. 사회과학의 본질은 뭐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량화시키는데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낫게 바꾸는데 이런 연구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주의적 시각인 거예요. 자, 후기 실증주의도 오랜만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얘네들은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직접적 확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후기 실증주의는 이 객관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를 지향합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구 방식에 있어서는 실증주의화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증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객관적인 답, 그것을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률적으로만 그걸 정답으로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죠. 봤더니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100%라는 뜻이야. 실증주의는 확률적이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100%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후기 실증주의는 그렇지 않다. 우린 실증주의 연구를 하지만 그래서 얻어내어진 그 객관적인 지식이 100% 직접적 확증된 지식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후기 실증주의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도 16회 때 나왔는데 객관적 실체와 실체 보편적인 기준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래전에 출제됐던 것이라고 해서 건너뛰지 마시고 우리 패러다임 문제는 꼭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출제되는데 꼭 우리 기본서를 통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해 주셨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린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28번 볼게요.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 방식 중에 횡단 연구하고 종단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횡단 연구는 한 시점 안에서 한 번만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반면에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양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즉, 2번 이상 연구를 하는 것이 종단 연구, 종단 조사였었다. 종단 조사 종류 안에 패널 조사, 경향성 조사, 다른 말로 추이 조사, 추세 조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동년배 조사, 코호트 조사 이렇게 해서 3가지 조사 방법이 있었다. 얘가 시험에 안 나오면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꼭 출제됩니다. 봤더니 종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습니다. 세대. 그럼 벌써 뭐 생각해야 되죠? 코호트 조사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추이 연구다. 아니다. 이건 세대 조사, 이건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 또는 동년배 집단 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28번 틀렸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센서스 자료를 비교하여서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하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더라. 일정 기간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그죠?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한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센서스 자료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센서스 자료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일정 시점에서 횡단조사를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요 얘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전국 인구의 성장을 추적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그래야지만 성장의 변화가 보여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건 죄송합니다. 이 동료 집단 조사, 코호토 조사라기보다는 추이 조사나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어떻게 횡단 조사로 볼 수도 있겠죠.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번 동일한 집단을 관찰하는 건 패널 연구. 이건 뭐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패널 연구하고, 그러니까 패널 조사하고 나머지 경향성 조사나 또는 이 동료 집단 연구, 동료 집단 조사, 이게 코호트 조사입니다. 얘네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패널 조사만 그 조사 시점마다, 매 조사 시점마다 연구 대상이 같다는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다. 이게 기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냐면 여러분 종단 연구는 전부 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예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또는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이렇게 출제됐었죠. 그런 건 동료 집단 조사가 아니라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이건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반 모집단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은 동료 집단 연구다. 일반 모집단을 정해놓고 얘네들의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연구한대요. 그러니까 일반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연구의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의 대상, 그게 전체 모집단이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똑같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럼 그 대상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동료 집단 조사가 아니라 얘는 패널 조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집단의 변화니까 전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얘네들 전체를 다. 그렇죠. 그럼 각 시점마다 연구 대상이 같다라는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패널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보는 것이 맞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3번이 그래서 이게 정확한 답인데 나머지 것들이 조금 애매모호하더라도 이것이 정답이라는 건 눈에 확 들어오죠. 자, 29번 연가설 문제가 나왔어요.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연가설도 시험에 꼭 한 문제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공부할 거라서 우리 조사 방법론만을 다뤄야 될 학부과정 시험에선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자꾸 내고 있어요. 또 이번 시험 특징이 이 통계 쪽에서 시험 문제를 여러 차례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이 지문은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맞죠?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어떻게? 뮤1이 뮤2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연가설. 가설의 통계학적 검증을 위해서 어떻게 수립되어진 가설이 연가설이죠. 뮤1이라고 하는 것은 모수치를 생각하면 돼요. 모집단의 속성.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개입, 독립변수를 제공을 했어요. 했음에도 개입을 해서 나온 이 뮤2가 서로 같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건 뭐지? 독립변수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연가설은요. 그렇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대항가설을 검증해서 채택하는 가설이다. 여러분, 이 대항가설이 검증돼서 최종적으로 채택돼야 할 가설이 바로 연구가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항가설을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자료 분석 단계에서 보고서 작성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가설로 보는 게 사실은 맞죠.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연가설은 우연한 겁니다. 우연이 아님이 아니라. 연가설은 뭐라고요? 우연한 거죠. 우연하게.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하게 발생했음을 가정하는 가설이 연구가설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기각을 목적으로 수립한 가설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인가요? 기억하고 니은만 맞네요. 맞죠, 여러분?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사례가 아니고 사례입니다. 사례 조사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이에요. 목적에 따른 연구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자, 그걸 묻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빈도와 유형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 기술적 연구다. 기술적 연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통계라 그랬습니다. 빈도나 유형들, 유형에 맞춰서 그 유형이 얼마만큼 빈도를 갖고 있는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연구라고 보는 게 맞죠. 자, 외상 후 스트레스로 퇴역한 군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자, 이걸 조사전 조사, 탐색적 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그렇죠, 그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실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건 설명적 조사가 아니라 탐색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봐야 되겠죠. 탐색적 조사에 관한 예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3번. 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 통계조사. 통계조사는 기술적 조사 맞고요. 지방도시에 비해서 대도시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이유를 찾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찾는 거 설명적 조사라고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6하 원칙 중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 연구고 기술적 조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설명적 조사더라. 자, 지역사회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기술적 조사라고 볼 수가 있더라. 맞죠? 그렇죠. 기술적 조사입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서비스 만족도를 보통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리커트 척도 같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찾아냅니다. 그걸 비율의 분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술적 조사라고 보는 것이 맞더라. 답은 2번입니다. 이거 탐색적 조사라고 정리해야 돼요. 자, 31번. 다음 연구과제 변수들을 측정할 때 기억에서 리을까지 척도의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 했습니다. 척도 유형.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척도의 유형, 명목과 서열과 등간과 비율이죠. 자, 각각의 내용들 살펴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꼭 출제가 될 문제라고 했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죠. 봤더니 성별. 그렇죠. 명목은 구분만 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구분만 하죠. 그 안에 어떤 서열적 특성이나 또는 등간격적 특성이나 또는 절대 0점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목이 맞고 임금 수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 그렇죠. 우리나라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명목이고요. 거주 지역, 이것도 명목이네요. 직업의 종류, 이것도 명목이네요.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요? 답은 1번입니다. 다 명목만 하면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해서 다른 거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이것도 전부 우리 교재 안에 이 얘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되어졌던 것들을 좀 각색해서 출제를 한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전부 명목이죠. 답은 1번입니다. 32번이에요. 조사 설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 우리가 인과관계 정도라고 했고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정도라고 했죠. 자, 이 문제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외적 타당도다. 여러분, 옳은 거야.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에 관한 얘기죠. 인과관계 정도. 그래서 어떤 변수가, 이 어떤 변수가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다른 변수, 이것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인과관계 정도니까 이건 내적 타당도로 보는 것이 맞고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나 모집단으로 일반화하는 정도가 내적 타당도 아니라 일반화 정도는 외적 타당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일반화시킵니다. 그것이 외적 타당도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왔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의 관계는 첫 번째가 상충적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관계요? 상충적 관계. 내적 타당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도 떨어지고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면 외적 타당도 올라가고 이런 성격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둘이 상충적 관계,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자, 이게 14회 때인가요? 그때 출제됐던 지문을 조금 각색해갖고 요번에 출제를 했던 건데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보세요.
우리가 외적 타당도가 우리가 이런 거지. 인과관계를 검증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을 그 내적 타당도 높은 그 인과관계 정도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서 이런 독립변수를 제공했더니 이런 종속변수가 발생을 했어. 그게 내적 타당도잖아요. 그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져다가 다른 대상들한테 일반화시키는 거야. 적용을 시켜봤었을 때도 먹혀 들어가면 그때 우린 그걸 외적 타당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거야. 외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반면에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무조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외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지만 거꾸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 우리 그걸 배웠었어. 실험 설계를 하잖아요. 실험 조사를 하면 실험 조사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져다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실험 연구를 수행할 때 그 연구의 대상, 즉 표본의 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숫자를 가져다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랬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 참 복잡해지는데, 외적 타당도가 높으면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거꾸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지? 화살표 걸어놓고 여기서 출발하잖아. 출발. 외적 타당도가 높으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죠? 출발한다 그랬죠. 왜 출발한다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바로 그 얘기죠.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지문이요, 이제 앞으로 시험에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실험 대상의 탈락이나 우연한 사건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니라 이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대상의 탈락, 그렇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렇죠, 연구의 대상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우연한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 요인 또는 역사라고도 얘기했죠. 그래서 실험 조사 설계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사 설계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연구 중에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이더라. 자,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낮다. 아까 전에 상충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는 서로 상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요,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였는데 사실은 우리 기본 이론 시간에 다 공부를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3번이네요. 3번만 맞고요. 자, 33번.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면접조사가 우편 설문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아닌 것 했습니다. 얘도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익명성 보장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익명성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익명성 보장하려면 우편조사와 그 우편조사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에서 익명성 보장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뭐뭐 비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가려놓고 보세요. 가려놓고. 그럼 문제가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면접 조사가 갖는 장점. 익명성 하면은 이건 뭐지? 우편조사하고 우편조사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보충적 자료 수집 가능하다. 당연합니다. 얼굴 맞대고 좋아하니까 추가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주로 많이 활용하죠.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중간중간마다 묻는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자료 외에 너한테 더 묻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지금 면접 시트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 외에
내가 너한테 더 묻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우편조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우편물 안에서만 질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만 응답자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대리응답의 방지도 가능하죠. 우편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리응답하는 겁니다. 우편물을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서 응답해 주세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바쁜 거야. 어떻지? 아들한테, 아들,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너한테 1,000원 줄 테니까 요새 1,000원 주면 안 하지. 대신에 응답 좀 해줘. 우편조사는 그게 가능한데 면접조사에서는 얼굴 맛보고서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리응답 방지 가능하고요. 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 구석구석 있는 얘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사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습니다. 우편조사 같은 경우 좋습니다 라고 응답을 해주면 응답자는 그걸 이 조사자는 그걸 보고서 얘는 이 프로그램을 좋아했구나 라고 보는데 면접조사를 시행을 할 때는 예를 들자면 당신 이 프로그램 어땠습니까? 그럼 팔짱 딱 낀 다음에 응답자가 눈을 째려보면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한 것이 면접조사고, 그 다음에 응답률이 제일 높은 게 우리가 이 면접조사 외가 우리 설문지를 사용한 설문조사가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그렇죠? 그다음 인터넷 조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갖고 있는 건 뭐라고? 면접조사라고 공부해 봤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시험에 익명성이 등장하면 익명성 높은 것은 두 개밖에 없더라. 우편조사하고 델파이 조사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이죠. 34번입니다. 자,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에 따른 분석 방법. 이거 통계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통계학 관련된 얘기인데 얘도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한 번.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자료 분석 단계에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분석을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출신 지역,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기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응답의 설문지를, 이게 지금 변수들이죠. 변수들을 갖다 놓고서 설문지를 만든 거예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면 나는 도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나는 도시에 산다가 10명, 도농 복합 지역에 산다가 20명, 농어촌 지역에 산다가 40명, 그 다음 기타 지역에 산다는 게 40, 50, 60, 70이죠. 그럼 30명.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중앙집중 경향치라고 했어요. 이게 통계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 중앙집중 경향치라고 한 번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이런 걸 사실 가르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워요. 이런 걸 왜 출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자고요. 얘는 우리 변수의 측정 수준으로 본다면 명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명목을 가지고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중앙집중 경향치의 값은 최빈값입니다. 가장 빈수가 많은 것. 그럼 여기서 도시, 도농, 복합, 농어촌, 기타에 썼을 때 가장 빈도가 많은 건 뭐죠? 농어촌 지역이잖아. 그래서 중앙집중 경향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중앙집중 경향치라고 하는 것이 이 변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즉 가장 많은 값을 낸 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집중 경향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이 출신 지역에 대한 대표값이 뭐가 되는 거죠? 농어촌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교육 수준이 등장합니다.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졸 이상. 이게 서열이잖아요. 그죠? 서열. 얘도 중앙집중 경향치 중에서 중위값 또는 중위수로 계산을 해낼 수 있죠. 이게 중위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열은 순서대로 추룩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 수준에 따라서 학력이 없다가 제일 낮은 수준, 중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 이상 이렇게 서열화 시키고, 그 중에서 숫자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학은 0명이다. 지금 100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30명이다. 중학교는 뭐 20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0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가장 조금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온 거 해서 그 가운데 값. 그렇죠.
그것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걸 중위수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중간값이라고도 얘기하죠. 됐죠? 자, 가출 경험이라고 합니다. 유무. 이건 백분율로 계산이 되어지죠. 얘는 이제 중앙 집중 경향치는 아니에요. 중앙 집중 경향치 안에 이제 최빈값하고 중위수하고 이런 산술 평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값을 정하는 것이 중앙 집중 경향치라고 보면 돼요. 얘는 유무라고 했었습니다. 유무. 그러니까 가출 경험했다. 그럼 전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출 경험이 있는 애들은 30명, 가출 경험이 없는 애들은 뭐 70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가출 경험이 있는 유는 30%, 무는 70%가 되는 거죠. 이게 백분율입니다. 자, 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주가 있고 그 범주 내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응답자가. 보통은 지금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놔요. 그렇죠? 그걸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간 기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응답 범주를 설정해 줄 때, 그러니까 응답 범주를 설정해 주지 않고 본인이 여기다가 응답을 하죠. 나 연간 100만 원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연령입니다. 연령. 얘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라 해서 여러분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산술평균. 얘도 중앙집중 경향치에 해당합니다. 대표값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값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평균 안에도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것이 있는데 다 걷어치고 산술평균.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의 개수를 갖고 변수의 총량을 합한 값을 나누면 그게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험 봤었을 때 시험 보고 나서 평균 찾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그럴 때 쓰는 게 산술평균이에요. 근데 얘는 평균값을 낼 수 있을까? 연령은? 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분석을 하려면 어떤 방법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뭐 최빈값도 쓸 수 있을 거예요. 10대가 몇 명이다. 20대가 몇 명이다. 30대가 몇 명이다. 40대, 50대, 60대 하면은 각각의 10대, 전체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 중에서 10대가 10명이고 20대는 뭐 70명이고 30대 10명, 40대 10명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럼 가장 많은 숫자가 20대니까 20대를 대표값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최빈값을 넣거나 최빈값을 많이 쓸 수 있겠지, 이 경우는요. 그죠? 산술평균값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산술평균값을 어떻게 써야 돼? 산술을. 그죠? 10대가 10명 나오고 20대가 20명 나오고 뭐 30대가 10명 나왔을 때 평균값을 갖고서 이 자료를 분석해낼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빈값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난도가 높아요. 난도가 높은 문제인데 난 정말 못 풀겠다. 풀어야지. 나하고 공부를 했으면 풀어야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이제 통계학 얘기를 올해는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통계학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뭐 EBS 같은 데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시험 경향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험 경향이 통계학 쪽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 시험도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첨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전문가 되자고요. 자, 델파이 조사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 델파이 조사하면 꼭 어떤 얘기들이라 그랬지? 전문가들. 조사 대상이 전문가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요 네 단어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자,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견해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고. 되풀이되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다. 맞죠? 이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적 충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편 조사를 시행하죠. 우편 조사니까 얼굴을 맞대요, 안 맞대요? 맞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사회 욕구 조사를 할 때 보통 이 델파이 조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욕구에 대한 규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패널들이 전문가 패널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맞서 싸울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옳아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데
우편조사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으질 않아요. 그러니 이런 감정적 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 또 나왔네. 그지? 익명성 보장이 유리하다 하면은 항상 우편조사와 그 우편조사를 활용하는 델파이 조사만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라 익명성 보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 되죠.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이 델파이 조사는요.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구를 시행을 해요. 그럼 이제 우편물을 전문가들한테 보내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방형 질문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자들이 주관식 답을 써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럼 그걸 주워다가 이 중에서 필요 있는 거 없는 걸 갖고 객관식 문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구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 그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개방형 답들을 여러 가지로 내놓을 수 있거든. 그것들을 다 응답 범주로 설정해서 폐쇄형 질문을 만들어내진 않을 거잖아. 무슨 짓을 할까, 연구자가? 자료 정리를 하면서 그 개방형 질문 중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것들을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것이 연구에 있어서의 타당도를 깎아먹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거 전부 우리 기본 이론 교재에 다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익명성, 꼭 기억해. 익명성 두 군데서만 나와요. 우편조사하고 우편조사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가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36번입니다.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관찰법이 출제된 거예요. 우리가 관찰법은 지금까지 시험 유형을 보면 항상 장점, 단점 얘기가 출제됩니다. 장점, 단점. 관찰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연구 대상자의 그 피관찰자죠. 관찰당하는 사람. 그 피관찰자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행동, 그렇죠. 그걸 관찰하여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봤더니 피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관찰자가 자료를 생성해내는 거지. 관찰당하는 애가 왜 자료를 생성하지? 관찰당하는 애는 관찰당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참 한국말이 중요한 거야. 이게 앞에 피자가 붙어 있으면 관찰을 당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1번 틀렸죠. 2번 비언어적인 상황의 자료 수집이 유용하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찰법은 언어적인 관찰 대상인 피관찰자의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답은 2번입니다.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이게 안 된다 그랬었어요.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실험 설계입니다. 그렇죠. 얘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관찰해서 그걸 갖고 자료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다기 보다는 통제가 어렵다는 게 맞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내면의 의식을 파악한다.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파악한다. 우리가 연구 방법 중에서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이런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뭐라고 배웠어요? 투사법이라는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법이라는 것도 있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내면 의식에 깊이 있는 얘기들을 알아내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관찰법이 내면적, 얘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악에 불리한 거죠.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시킬 수는 있어요. 객관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걸 최적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 관찰법은 말씀드렸듯이 연구자의 주관성도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관찰의 대상을 연구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관찰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객관화시키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객관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최적의 방법이라고 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지문은 계속 나왔었어요. 비언어적인 상황.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이 등장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A사의 복사는 가정박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 당사자 관점에서 봤대요. 연구자가 바깥에서 본 게 아니라 당사자 관점에서 봤대요. 그러면 당사자의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는 모든 질적 연구의 공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렇죠. 연구 대상자의 시각에서 연구 대상자를 보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것은 모든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게 등장해요.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야. 연구에 참여한 가정박 청소년들, 이게 지금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이게 가출한 애들 얘기하는 거죠. A사회복지사와 함께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고 수행했대. 이게 뭐냐면 연구의 대상자가 연구의 대상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한 연구의 대상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활동의 주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연구를 우리가 뭐라 그랬지? 참여행동조사라 그랬죠? 뭐라고요? 참여행동조사. 우리 참여행동조사가 11회 시험하고 18회 시험 2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또 나온 거야, 이게. 근데 그 전에 참여행동조사가 나올 때는 그냥 개념 정리로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참여행동조사인지를 아니? 라고 하는 예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문제를 풀 때 예시 문제가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예요. 예시 문제가. 왜? 예시 문제는 개념 정의를 정확히, 이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참여행동조사는 연구 대상자가 피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연구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체가 돼. 연구 대상자가 연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참여행동조사라고 했더라. 한번 봅시다. 개방형 코딩, 추코딩, 선택 코딩의 방법 활용한다. 이거 근거이론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코딩 얘기가 나오면 근거이론이고. 범죄 피해자와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한대. 질적 연구 중에서 이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가설이 설정된다 그랬죠. 가설은 이론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론을 형성시켜주는, 그래서 가설을 수립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게 만드는 연구 방법을 우리 똑같이 근거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근거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일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초점 두는 거, 이거 사례조사 또는 사례 연구에 관한 얘기죠.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관찰 대상의 개인적인 설화, 이거 내러티브라고 얘기하죠. 서사라고도 합니다. 서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게 바로 뭐죠? 서사학에 관한 얘기죠. 내러티브 연구. 사회변화 인퍼먼트, 이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퍼먼트 한다는 말이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체가 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렇죠. 인퍼먼트 되는 거죠. 인퍼먼트의 핵심은 뭐야? 강점 관점에서 나왔다 그랬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답은 여러분 5번입니다. 이게 참여행동조사라는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38번입니다. 다음의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소년 200명을 무작위로 2개 집단을 나눴대요. 자, 일단 무작위로 2개 집단을 나눴대요. 그 다음에 A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사전검사를 실시했답니다. 한번 볼까? 효과성 검증하기 위해서 200명을 무작위로 나누고 사전검사를 실시했대. 그러면 A 청소년 집단을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를 통해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측정 도구를 통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했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집단한테만 독립 변수 제공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했겠죠. 이게 뭐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봤더니 설명을 모른 거예요. 테스트 효과의 발생. 테스트 효과, 검사 효과입니다. 검사 효과는 사전 검사하면 무조건 검사 효과는 발생한다 그랬죠. 맞잖아요. 그죠? 사전 검사가 들어가면 검사 효과를 다른 말로 테스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 검사라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맞고요. 그 가능성이 낮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집단 간 동질성의 확인 사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이거를 아르바이트를 시켜놨더니만 이 친구가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타이핑을 잘못 친 겁니다. 사능성이 아니고 가능성이 낮다. 여러분, 동질성 확인은 사전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사전 검사를 해서 동질성을 확인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검사를 실시했으니까 개입을 하기 전에 이 종속 변수에 관한 동질성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전 검사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하는 건 검사 효과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검사 효과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주시험 효과가 있고 두 번째가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있었어요. 이 주시험 효과가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리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전검사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효과 통제가 가능하지 않아. 왜? 사전검사 했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하게 되면 이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도 깎아먹는 거예요. 주시험 효과가 발생해서 내적 타당도도 깎아먹는 거고. 알겠습니까? 사전검사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정리하셔야 되는데, 검사 효과 안에 주시험 효과하고 상호작용 시험 효과가 있다는 걸 같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연적 성숙.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외생변수 역할을 해서 내적 타당도를 깎아먹는 걸 얘기하죠. 성숙에 따른 효과의 통제가 가능하다. 가능해? 성숙 효과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이 시간을 줄이면 돼요. 단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숙 효과가 더 세지는 건데, 얘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외생변수 역할을 하니까. 얘는 얼마든지 연구자가 어떻게 이걸 줄일 수가 있겠죠? 개입을 하고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시간을 줄여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더라. 실험 집단의 개입 효과가 통제 집단 아닙니다. 되게 귀찮았나 봐. 앞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하다가 힘들어 이러니까 막 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혼나야지. 그죠? 통제 집단으로 전이가 되어지더라. 실험 집단의 개입 효과가 이게 재밌어요. 실험 집단에서의 개입 효과가 통제 집단으로 전이된다는 것이 이게 뭐지? 이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모방 효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건 무조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걸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검사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 그렇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난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실험 설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더라. 답은 몇 번? 4번이 답니다. 자, 39번입니다.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39번. 얘도 시험에 꼭 등장하죠. 자, 봤더니 연구 대상의 건강 상태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간 경과가 영향을 줘요. 이거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숙 효과에 관한 얘기죠. 성숙. 그렇죠.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독립변수 역할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걔가 외생변수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 연구 대상자한테 어떤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 좋아진 거지, 회복되는 거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되게 좋아졌어. 야, 그럼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시간이 이 외생변수가 저절로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연구자는 그것도 모르고 내 프로그램이 건강을 좋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내적 타당도에 관한 얘기고, 자아 존중감을 통일한이 아니고 동일한입니다.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사전 사후 검사 때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용했었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뭐였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사 효과 있었잖아요. 그죠? 검사 효과. 이해됐나요? 검사 효과는 대표적인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인데,
요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이제 요 문제가 지금 이제 논란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봤더니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한 거야.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검사 효과가. 그렇죠. 그럼 검사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주시험 효과가 발생돼서 얘는 내적 타당도 깎아먹는데 상호작용 시험 효과도 발생시킨다 그랬죠. 얘가 외적 타당도도 깎아먹는 거야. 바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발생하는 검사 효과 때문에 외적 타당도도 저해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39번은 사실은 39번은 2번도 답이 돼요. 지금 엄격히 따진다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3번 보면 사회적 지지를 다른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 때 사용했던 측정 도구가 각각 다르다는 거지. 달랐어. 그때 발생하는 건 도구 효과라고 하죠. 사전 검사 때 사용했던 측정 도구나 사전 검사 때 대상자가 사후 검사 때 측정 도구나 사후 검사 때 대상자하고 달랐었을 때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바로 도구 효과입니다. 얘는 내적 타당도를 깎아먹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를. 그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연령 분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 여러분, 이 39번 잘 보셔야 되는데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간의 연령 분포 차이가 크게 발생. 이유가 뭘까? 단순 무작위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하는 이유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거나 또는 단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율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지? 이걸 선택의 편향이라 그랬죠? 선택의 편향입니다. 이해됐죠? 얘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보면 되고. 자, 자발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표본을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자발적 참여자, 내가 연구 대상을 뽑는데 그 중에서 일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표본으로 추출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얘는 표본의 대표성은 외적 타당도, 일반화를 못하게 만들죠. 이 답은 정확히 5번인데 우리 시험에도 이게 5번으로 정답이 돼 있을 거예요. 5번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건 이 출제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야. 사전 사후 검사를 하면 검사 효과가 발생하는데 검사 효과가 내적 타당도만 깎아먹느냐? 그렇지 않다. 외적 타당도도 깎아먹는다는 거야. 답은 2번하고 5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맞더라. 이건 충분히 논란 여지가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9번은)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알았나요? 자, 40번 봅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볼게요. 자, BA 설계는 보통 BA 설계로 하지 않고 BAB 설계로 가죠. 갭의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 적합하다. 그렇죠. 예. 긴급성 또는 위기적 상황.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초기 기초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때 사용하는 설계 유형이 바로 이 BAB 설계입니다. 자, AB-AC 설계는 선행효과 통제가 가능하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AB-AC 설계라고 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AB-AC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중요소 설계의 변형 형태라고 우리 교재안에다가 정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랬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선행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예, 선행 효과 통제할 수 있다고? 선행 효과 통제가 안 된다 그랬지.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선행 효과라고 하는 것이 2월 효과라는 건데 이런 거지. A 기초선을 갖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고 다시 A 기초선을 갖고 C라고 하는 B하고는 다른 개입을 하는 이런 설계 유형이에요. 유형인데
자, B에서 발생한 것이, 그러니까 A 기초선 단계에서 A 기초선 단계를 갖고 그 다음 B라고 하는 개입 방법을 썼는데 그 개입 방법이 그 개입을 했던 것이 C한테 영향을 주고 앉아 있는 거야. A하고 C한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월 효과입니다. 2월 효과. 이걸 다른 말로 선행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얘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자, ABA 설계는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 자, 내적 타당도 깎아먹는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가장 완벽한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이라 그랬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를 하는 이유는 개입의 효과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단일 사례 설계를 하는데 얘는 이런 거잖아. 개입하고 나서 기초선을 갖고 개입하고 다시 기초선 갖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효과가 있었어. 여기서 있었던 여기 이 개입의 효과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걸 다시 여기서 확인해서 야 진짜 효과가 있네를 2번 검증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우연하게 이 외부 사건, 우연한 사건이라고도 얘기했죠. 우연한 사건 또는 역사적 요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 만일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B와 관련돼서 A를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그걸 2번 검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내적 타당도가 높은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이 AB 설계라 그랬죠. 자, 복수 기초선 디자인은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의 영향력에 대한 통제력이 크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봤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빼놓고는 다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됐고요. 단일 사례 설계 결과 분석 방법에 관한 단일 사례 설계가 희한하게 이번 시험에 2문제나 나왔어요. 조사론에서. 자, 봤더니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일 사례 설계 결과 분석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시각적 분석이 있었고 두 번째가 통계학적 분석이 있었었죠. 여기 안에 이제 경향성 접근법하고 평균 비교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임상적 분석법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임상적 분석법이 있었었죠. 여기 다 나왔네요, 그죠? 예, 한번 보면 시각적 분석할 때 3가지 본다 그랬죠. 파수경이라 그랬습니다. 파수경. 하나 더 이론적 분석이 있었었지. 왜 그게 생각이 안 났지? 이론적 분석. 이렇게 해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자, 봤더니 파수경, 파동, 수준, 경향 고려해야 된다. 맞죠? 통계학적 분석할 때 2가지 방법 쓴다고 했는데, 자, 항상 시험에 나왔던 것이 경향성 분석하고 평균 비교법은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는 경향성 비교법을 썼고, 안정적일 때는 평균 비교법을 쓴다. 경향성 분석법, 경향선 분석법, 평균 비교법을 쓴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 분석을 할 때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평균 비교가 아니라 경향선 접근법을 쓰는 거죠. 평균 비교법은 언제 쓰는 거예요? 기초선이 안정적일 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서 다리 덜덜덜 떠는 사람 보고서 어째 불안한 경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불안할 땐 경향성. 됐죠? 평균은 안정적이죠. 평균은 안정적일 때는 평균 비교법.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평균 비교에서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함께 고려해죠. 우리 그렇게 공부했었고, 경향성 분석에서는 기초선의 측정 값을 2 영역으로 나눠서 경향선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난도가 깊게 제대로 알아야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임상적 분석은 결과 판단의 주관적 요소 개입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임상적은 이게 이제 통계학적 분석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검토해내는 거야. 어떻게? 주로 만족도로 알아봐요. 임상적 분석을 할 때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분명히 경향성이나 또는 이 평균 비교법으로는 효과가 좋은데 대놓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땠니? 그럼 실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렇게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님들이 계시잖아. 그러니 주관적 요소 개입 가능성이 커서 절충적으로 이런 통계학적 분석이나 임상적 분석 같이 쓰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1번 답은 그래서 2번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잘 봐야 된다. 결과 분석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깊이 있게 출제되고 있다. 잘 공부해야 된다는 거. 42번. 측정 오류도 시험에 맨날 나온다. 측정의 오류는 크게 2가지가 있었었다.
체계적 오류가 있었었고 비체계적 오류. 우리 시험에는 그걸 무작위 오류라고 얘기했죠. 체계적 오류는 바이어스, 편향이 발생하는 오류였었고 무작위 오류는 정말 막 편향 없이 그냥 주구장창 막 찍어대는 것을 무작위 오류라고 얘기했었죠. 한번 같이 보면 연구자의 의도가 포함된 질문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걸 유도성, 이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얘기했죠. 연구자가 자신이 유도하는, 자신이 바라는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의 질문을 하고 응답자는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 오류 발생시키죠. 요게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은 이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입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아니고 연구자의 유도성 질문에 대해 연구자가 유도성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의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체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거 맞고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도 체계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자, 측정의 오류는 연구의 타당도를 떨어뜨려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측정의 오류가 타당도를 떨어뜨리는데 무슨 측정이?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타당도를 따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무작위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지? 측정의 오류 중에서도 체계적 오류가 연구의 타당도를 낮춘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하고 무작위 오류가 있어를 알아야 되고, 그 체계적 오류가 타당도를 깎아먹고 무작위 오류가 신뢰도를 깎아먹는다는 걸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타당도가 낮은 척도의 사용은 무작위 오류를 발생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타당도하고 무작위 오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요, 3번에다가 체계적 오류 얘기했잖아. 체계적 오류가 타당도를 낮춘다. 이런 금방 풀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를 한 거야. 왜냐하면 3번하고 4번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런 무작위 오류하고 관련 있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지?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를 날려먹는다 그랬죠? 타당도를 깎아먹는 건 체계적 오류예요. 자, 측정이 다각화는 측정의 오류를 줄여서 객관성을 높인다. 우리가 시험에 다각화는 요번에 처음 출제된 거고, 기존에 삼각화라고 했습니다. 삼각화. 뭐라고요? 삼각화. 똑같은 말입니다. 다각화 또는 삼각화라고 해서 얘가 측정의 오류를 감소시켜서 이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삼각화라고 출제됐다가 그 똑같은 용어인 다각화라고 하는 용어를 요번에 썼더라. 자, 정리되셨나요? 그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무작위 오류하고 타당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체계적 오류하고 타당도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우리가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 정의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됐지? 그걸 변수의 개념화 과정 또는 개념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개념이 있으면 이걸 개념화를 개념적 정의라고 했죠. 개념적 정의하고 이걸 조작적 정의하고, 이 조작적 정의 된 것을 행위로 옮기면 그게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됐고,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를 우린 척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척도가 모여지면 마지막에 설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다 공부해 봤었다. 자, 봤더니 개념적 정의, 이걸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그렇죠. 그게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 우리 시험에는 개념적 정의는 명목적 정의와 같다.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었죠. 예,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관찰 또는 측정. 자, 개념적 정의된 것을 실제 측정 또는 관찰할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더라. 맞죠? 자,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개념의 의미를 밝히는 것은 그건 개념적 정의에 관한 얘기죠. 조작적 정의는 측정하고 관찰하게 만드는 게 조작적 정의예요. 개념의 의미를 연구자가 사전적으로, 딕셔너리 사전적으로 다양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개념적 정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이 더욱 추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가 이 개념이 가장 추상적이고 그 다음이 개념적 정의, 가장 구체화된 것이 조작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더욱 구체화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조작적 정의가 없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설이 나왔어. 가설이 나오면 이건 뭐지? 양적 연구란 뜻이야. 양적 연구는 모든 자료값을 숫자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조작적 정의는 측정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는 그래서 어느 연구에, 질적 연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적 연구에서 쓴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이거야. 조작적 정의가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수량화돼야 되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양적 연구의 절차에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 안 해놓으면, 즉 측정할 수 없게 된다면, 그죠? 가설 검증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양적 연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멋진 질문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요번에 출제자들 보면 정말 판타스틱하게 문제를 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자, 1번이더라. 자, 표지오차입니다. 이것도 오답이 있는데, 자, 봤더니, 이건 시험에 지금까지 3번 출제됐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20회 때인가 19회 때인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 질문이. 예, 근데 이걸 또 요번 시험에는 출제된 질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또 실수를 했어요. 출제자가 실수한 건데, 보면 표지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지오차는 감소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계속 공부하지만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표지오차는 증가하죠.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기존 시험에서는 표지오차라고도 출제됐고 표본오차라고도 출제됐습니다. 같은 말이야. 표지오차, 표본오차. 하나 분류해야 될 게 표준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에러가 있는데 걔하고는 틀립니다. 표지오차, 표본오차 같은 말로 기억해 두시고, 신뢰 수준을 연구자가 높이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93% 신뢰 수준을 95, 97로 넓히잖아. 그럼 표지오차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모집단의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를 우리는 표지오차, 표본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표지오차 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지오차는 커집니다. 맞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지오차는 커져요? 잘못됐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지오차는 감소하는 거죠. 맞잖아.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지오차는 감소되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비표지오차는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표지오차라고 쓰면 맞는데, 근데 그냥 표지오차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모집단의 동질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어떻게 표지오차는 감소하죠. 그걸 활용해서 만든 표집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그 모집단의 동질성을 활용해서 이 표지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표집 방법이 바로 2가지인데, 확률 표집 중에서는 우리 층화 표집이 있었었고,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할당 표집이 있었습니다. 걔네 둘 다 모집단의 동질성을 활용해서, 동질성이 높을수록 표지오차가 감소한다. 모집단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표지오차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통계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만든 거라 그랬죠.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면 표지오차는 감소하게 됩니다. 확률 표집, 그렇죠? 확률 표집에서는 표지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면 표지오차는 감소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확률 표집인데, 그 확률 표집 안에서도 단순 무작위 표집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지오차를 논할 때는 확률 표집에서만 표지오차를 논하는 거예요. 그때 확률 표집 내에서 표지오차가 발생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층화 표집이 표지오차가 제일 적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집락 표집이라 그랬습니다. 층화 표집이 표지오차가 제일 적다고 얘기했고, 가운데가 단순 무작위 표집, 집락 표집이 확률 표집 중에서는 표지오차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잘 봐봐.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확률 표집을 얘기하는 거고, 확률 표집 안에는 얘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표지오차가 감소한다. 그렇죠. 비교 대상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한 거야, 얘는. 사실은 이 44번 문제는 자체가 모순이 많은 문제, 엉망진창 문제더라.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1번, 2번, 1번, 3번, 5번을 다 맞게 해줘야지 정상적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가 동등하다는 얘기는 확률 표집을 의미하는 거고, 확률 표집 내에서는 층화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집납 표집 순서대로 표집 오차가 작더라. 이게 지금 부호가 잘못 바뀌었는데 표집 오차의 크기대로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봐야 되지. 그지?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감소된다고 하는 비교 대상이 좀 애매하잖아. 우리가 비확률 표집 같은 경우는 표집 오차 자체를 논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확률 표집의 반대는 비확률 표집이잖아.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5번 지문을 냈는지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어쨌든지 간에 44번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알았죠? 자, 답은 그래서 1번도 되고 3번은 1번 확실하고 3번 확실하고 5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을 가져야 돼요. 이건요. 자, 45번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여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건 질적 연구죠. 여러분, 질적 연구는 리거, 연구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연구의 엄격성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삼각측정, 우리가 삼각측정을 아까 전에 다각화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예외 사례 표본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정기적 관찰한다. 장기적인 관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 시험에 연구 윤리 강화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질적 연구는 가장 큰 모순과 문제점이 뭐냐면,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객관성을 상실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연구가 소설 수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는 기억, 니은, 디귿만 있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윤리 강화를 집어넣는 거야. 이 윤리 강화는 사실상 뭘 뜻하냐면, 대표적인 게 부정적 사례라고 하죠. 그걸 추출하는 것이 이 연구 윤리 강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본인의 자아나 본인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가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삼각 측정을 할 때도 다른 연구자들한테도 동료 집단한테 내 연구를 건네줘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디트라고 했죠. 이 엄격성 수행을 위해서 감사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이게 이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정말 자신을 다 내놔야 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면을 다 묶어서 연구 윤리를 강화시킨다. 연구 윤리라는 건 결국은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숨김없이 연구의 객관적인 진리와 지식을 다 밝혀낸다라고 하는 연구자의 도덕적 의무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을까지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연구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기억, 니은, 디귿만 한 경우들이 많은데, 연구 윤리까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근데 이 출제한 사람이 만든 거야. 승질나 죽겠어. 아이씨.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46번. 표본 추출, 표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 추출 방법은 유의표집이다.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한다는 것은 표집 오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표집 오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확률 표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표집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표집이 뭐라 그랬어? 층화 표집이라 그랬잖아. 일단 유의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비확률 표집입니다. 그렇죠. 비확률 표집은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얘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층화 표집이라고 집어넣는 것이 맞고, 모집단이 이질적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어. 모집단의 속성이 동질적일 경우에는 표집 오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동질적일 경우에는요, 구태여서 표본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지? 표집 오차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힘들잖아. 맞잖아. 100명, 모집단 1000명 중에서 내가 표본을 10명 뽑는 거랑 100명 뽑는 거랑 어느 게 더 힘들겠어. 10명 뽑는 게 덜 힘들잖아.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자, 층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아도
표본의 오차가, 표집 오차가 많이 줄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동질적인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줄여도 돼요. 층화 표집을 하거나 또는 할당 표집을 할 경우에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질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되는 거야. 집락 표집 같은 거, 그죠? 집락 표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집 오차가 크다 그랬잖아. 걔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전수조사에서는 모수와 통계치의 구분이 불필요하지. 왜? 전수조사는 통계치가 안 나오죠. 통계치는 표본의 속성이에요. 표본의 대표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수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수하고 통계치를 구분해야 되는 건 어디? 표본조사에서만 그렇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표본조사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표집 오류. 자, 표집 오류 또는 표집 오차. 똑같은 말입니다. 주력에서 층화 표집을 사용할 수 있다. 아, 요게 맞죠. 이것 좀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표집 오차를 줄이는데 제일 좋은 표집은 층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가장 표집 오차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집락 표집이다. Understand? 이해됐죠? 자, 체계적 표집 방법. 모집단에서 유의 표집을 실시한 후.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체계적 표집은 확률 표집입니다. 유의 표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에서 단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표본 추출 간격, 이걸 표집 간격이라 그랬죠. 표집 간격, 그 표집 간격 어떻게 산출한다 그랬지?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표집 간격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 표집 간격 크기별로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층화 표집이 가장 표집 오차, 표집 오류. 이게 표집 오차, 에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를, 통계학은 전부 영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주요 개념 이론들이. 영어로 다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에러를 우리나라 아름다운 학자님들이 오류라고도 표현하고, 오차라고도 표현한 겁니다. 이 멋진 분들이. 통일 좀 시켜주지. 그죠. 이제 47번 봅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리커트 척도는 개별 문항의 중요도를 차등한다.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을 좀 변형한 건데, 개별 문항의 동동성에 초점을 두죠. 동질성. 차등화시키지 않아요. 중요도가 같습니다. 다. 자,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다. 맞습니다. 누적 척도의 종류가 두 개라 그랬습니다.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하고 그 다음에 거트만 척도하고 이 두 가지만 누적 척도라 그랬죠, 여러분? 평정 척도는 문항의 적절성 평가가 용이하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 그랬었어. 왜냐하면 평정 척도라는 거, 우리 리커트 척도를 총합 평정 척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리코드 척도에서 각각의 문항들의 그 측정값들을 세로로 다 더하면 그게 리커드 척도, 바로 총합평정 척도가 되는 거예요. 평정 척도, 그러니까 리커드 척도에서 각각의 문항들을 하나씩 뜯어내잖아. 그럼 그게 평정 척도라고. 그런데 그 문항이 적절한지를 평정 척도는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나머지 척도들도 그렇죠. 거트만 척도는 다차원적인 내용을 분석할 때 사용하더라. 거트만 척도는 다차원이 아니라 단일 차원이죠. 단일 차원. 단일 차원의 태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태도를 분석할 때. 한 차원으로. 즉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러 가지를 동시 복합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우리 거트만 척도 누적 척도라고 배웠어. 어떻게 배웠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맨 밑에서부터 우리 집 옆에 들어서는 거 좋다. 그렇죠. 우리 시에 들어서는 거, 우리 도에 들어서는 거, 우리 나라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죠? 거트만 척도였었습니다. 어떤 특정, 교도소 들어서는 그 사건에 대한 태도 하나만 그 단일 차원적으로 분석할 때 거트만 척도 쓰는 거예요. 자, 의미 차별, 어휘 문화 척도 또는 의미 차별 척도라고 하는데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 쌍의 유사한 형용사를 사용한다 이랬습니다. 어휘 차별 척도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한 쌍의 유사한이 아니라 이게 유사한이 아니고 한 쌍의 이질적인 형용사를 써야 되죠. 뭐냐면 한 쌍을 쓰는 건 맞는데 극과 극을 나눠놓고서 여기에서 사용된 형용사랑 여기서 사용된 형용사가 전혀 틀려야 되는 거야. 당신은 이 프로그램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우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다. 여기서 징글징글하게 좋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유사한 형용사가 아니라
아예 이질적인 형용사를 가지고 양극단에다가 달아놓는 겁니다. 자, 정말 말장난 같은, 정말 아름다운 말장난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주셔갖고 고맙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못했습니다. 특정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포괄하는 정도는 내용 타당도다. 그렇죠. 의미. 그 의미에 대한 의미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죠. 그 의미가 주관적으로 측정에 있어서의 타당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용 타당도였더라. 맞고, 개발된 측정 도구의 측정값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것이 동시 타당도다.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하고 내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측정 도구하고 같은 시점에 파악하는 것이 동시 타당도에 있었었죠. 기준 타당도 중에. 예측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하고 동시, 이게 틀렸죠. 이게 보면 기준 타당도 안에 우리 내용 타당도가 있었고 기준 타당도가 있고 개념 타당도가 있었었잖아요. 기준 타당도 안에 동시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 타당도 또는 예측 타당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 타당도 안에 어떻게 수렴 타당도하고 판별 타당도하고 이해 타당도가 있었었죠. 그러니 예측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가 기준 관련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아니라 기준 관련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 안에 기준 관련 타당도의 하위 타당도 안에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다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됐죠?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된 이론 체계 안에서 다른 변수와 관련된 방식에 기초한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다. 그렇죠. 다른 변수들과 비교를 해서 다른 변수하고의 관련성,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관관계가 같으냐,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크냐, 아니면 작으냐인데 그 상관관계 정도가 크다. 그걸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건 수렴 타당도고 서로 다르다 하려고 하는 거 그걸 판별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하고 의리의리 되겠습니다. 디귿이 틀렸죠. 디귿 들어간 것만 다 빼내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죠? 디귿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그럼 기억 니은 리을인데 그렇죠. 리을 구성 타당도, 다른 말로 개념 타당도, 다른 말로 구성체 타당도 같은 말이더라. 우리 시험에는 개념 타당도라고도 출제됐고 구성 타당도라고도 출제됐고 구성체 타당도라고도 출제됐습니다. 자, 49번.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측정 도구로 동일한 대상을 다시 측정한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측정하는 거. 이게 검사, 재검사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측정 도구를 반으로 나눠서 두 개 독립된 척도로 구성한 후 동일한 대상한테 측정한다. 이건 반부법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들을 범주화해서 하위 요인을 구성한다. 그런 걸 우리가 신뢰도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전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동질성 있는 두 개의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한테 측정하는 방법. 여러분 동질성에 기반한 거 반부법입니다. 이것도 반부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질성이 있다. 동질성에 기반해서 두 개의 측정 도구를 동일한 대상한테 적용하는 거 반부법. 2번, 4번 반부법 얘기고요. 전체 척도와 척도의 개별 항목이 얼마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더라. 그러니까 전체 척도하고 척도의 개별 항목들이 얼마나 상호 연관성이 있는가. 이건 사실 크롬바 알파 계수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측정 방법들이 뭐가 있었냐면 검사, 재검사법, 그 다음에 반분법, 그 다음에 복수 양식법, 대안법이라고 하죠. 내적 일관성법 안에 반분법하고 크롬바 알파 계수법이 있고 조사자 간 신뢰도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상호 연관성에 초점을 뒀다. 크롬바 알파쯤으로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다. 할당 표집,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할당 표집이 있었습니다.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할당 표집,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표본을 할당하는 확률 표집을 실시한다. 지금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옳지 않아야 되지. 옳지 않아야 돼. 혼나야 돼. 이거 지금 이 PPT 만든 친구가 혼이 좀 나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모집단, 옳지 않은 것, 모집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할당 표집은 층화 표집에서 단순 무작위 행위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표집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층화 표집이나 할당 표집 둘 다 층화, 이 층을 나누기 위해서는, 할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해서 연구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표본을 할당하는 확률 표집을 이게 틀렸죠. 얘는 비확률 표집이에요. 비확률 표집. 그렇죠. 예, 비확률 표집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확률 표집처럼 단순 무작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 조사에서 전체 주민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할당의 기준이 뭐지? 연령이 된 겁니다. 연령. 자, 표본 출실 시 할당 틀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맞죠?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반드시 할당 표지만 할당 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할당의 기준. 층화, 우리가 확률 표집에서 층화시킬 때 층화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발적 표집보다는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그렇죠. 우발적 표집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확률 표집에 임의 표집, 유의 표집, 할당 표집, 그렇죠. 임의 표집보다, 우발적 표집보다, 그렇죠. 이 할당 표집이 어떻게 표본의 대표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비확률 표집 중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뭐다? 할당 표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이 되겠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론을 아주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풀어봤는데 많이들 고민이 되시죠? 예, 일단은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보여져요. 예,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